윤석열, 이제 그 종말이 너무나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석열의 뻔뻔하고 비겁한 변명을 반박하면서 군만 이용당했다, 화가 난다고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MBC가 입수한 곽종근 사령관의 옥중 노트를 보면 대통령도 장관도 반대하고 만류할 때는 듣지 않고 자신들이 책임질 것처럼 하더니 군만 이용당하고 지금 와서 이게 무엇인가 라면서 윤석열 일당의 배신감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생각해 보면 윤석열, 김용현은 정말 가증스럽기 그지없는 자지만 최소한의 의리조차 없는 풀떼기들입니다. 내란을 일으켜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만 살아보겠다고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면서 온갖 비루하고 추잡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헌재 변론에서 이진우, 여인영 그리고 홍장훈 국장훈 1차장과 대지를 한다고 하는데 눈이나 똑바로 뜨고 쳐다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여러분, 어제 정어리몰에서 신박한 아이템 소개해드렸죠. 아귀찜,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제철마다 가장 신선한 음식을 가장 풍성하게 또 가장 저렴하게 준비해드리는 정어리몰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아귀찜 준비를 했는데 주문이 아주 폭주했다고 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시원하고 칼칼하고 쫀득한 아귀찜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귀가요 2월이 제철이라고 하네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귀도 제철이 있다고 합니다. 제철 음식 드시면 더 좋지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귀가요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라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비타민 DA도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고 껍질엔 콜라겐도 있고 타우린도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 콜레스테롤. 또 아귀가 또 그렇게 해요? 난 맛있게만 하는 줄 알았더니. 예, 맛있게 드십시오. 특히 콩나물만 듬뿍 들어가 있잖아요, 아귀찜에. 이번에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것은 살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으니까 아귀 살만으로도 맛있게 배부르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김남국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어디 다녀오셨나요? 김성환 평론가님은?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요. 어디 갈 데는 없고요. 오히려 저희 집으로 그 친척들이든 뭐 외가 쪽이든 뭐 아니면 처가 쪽이든 이렇게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같이 뭐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아무래도 그렇죠. 전혜원 원장님은 강원도죠. 네, 근데 사실 저도 독감 후유증 좀 치료차 그리고 혹시나 독감을 어르신들에게 옮길까 봐 거의 움직이지 못했는데 저한테 전화를 주신 어르신들이 너무 흥분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설날에는 좋은 덕담 하는데 첫 마디가 윤석열은 언제 물러났네. 그래서 와 진짜 어르신들 화가 많이 나셨구나. 한 30분 동안 정치 얘기를 하셔서 제가 오히려 오히려 우리가 좀 더 긴장해야 되겠구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남국 의원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고향이 광주인데 부모님이 같이 안산으로 올라와 사시고 계셔서 바로 옆 아파트여서 이제 떡국 설날에 같이 먹고 왔습니다. 이제 올라와 계세요? 네,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부모님이랑 같이 사세요? 같이 살진 않고요. 따로 살고 있습니다. 원래 김남국 의원은 방에 집에 후배들 재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후배들이 그냥 비밀번호를 알고 누르고 들어와서 자기 맘대로 술 먹고 가고 제자들이. 지금도 그럽니까? 지금은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빨리 결혼하세요. 네. 오늘 오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있는데 윤석열 출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홍장훈 국정원 1차장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지난번에 김용현처럼 이렇게 짜고 얘기하는 것 이번에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올 자신은 있을지 그 사람들 눈을 똑바로 쳐다볼 배짱은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하는 거 보면 참 사람이 저렇게도 뻔뻔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조금 있다 짚어보기로 하고 어제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거기에 나경원 의원까지 윤석열을 만나러 갔는데 가면 간다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떳떳하지 못할 거면은 왜 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가기 전에 뭐 이건 지도부 차원에 가는 게 아니다. 지도부가 가면서 지도부 차원이 아니다. 거기에 나경원은 왜 갔나 궁금했더니 나경원은 윤석열이 보고 싶다고 들어오라고 그랬다네요. 이 내용부터 먼저 좀 다뤄봅시다.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이번 계엄을 통해서 민주당 일당이 마음대로 한 그런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그런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알게 된 것은 다행이다라는 말씀. 나라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안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갔나? 윤석열 비둘기 역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란 대변인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불렀던 거고 또 그렇게 해서 갔던 거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최근에 극우 행보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우 쪽에서는 왜 대통령 한번 만나러 안 가느냐 이런 압박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고요.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몸이라는 걸 사실상 인정한 거라고 보이고요. 아까 나경원 의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조선일보가 또 이 내란일보가 실드를 쳤더라고요. 나경원 의원이 사법 절차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보다가 한번 보고 싶다고 말했다더라. 이렇게 조선일보가 혼자만 보도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에요. 조선일보는 그렇게 이렇게 약간 예쁘게 포장을 해줬는데요. 권성동, 권영세 두 명이 들어가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하고 그냥 한 몸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윤석열하고 대화 내용을 얘기하기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지 말아야 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 대변인 역할을 해줄 만한 사람이 누가 하나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선의 나경원 의원을 제가 볼 때는 대변인도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깍두기로 데려가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대변하듯이 쭉 풀어주게 만들어줬다. 부담을 덜기 위해서 나경원 의원을 데려간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만나고 싶어서 데리고 와라라고 말했다기보다는 권영세, 권성동이 자기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나경원 의원 데리고 와가지고 대신 얘기 좀 전해주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그 그림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 추정에 더 가까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말이라고 전해주는 그 얘기를 듣고 더 푹 터집니다. 매일 새롭게님 나라에 대한 걱정? 아유 속 터집니다. 나라를 이렇게 만든 인간이 누군데요. 김은영님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사랑공간님 국제정세 웃기고 자빠졌네. 떼꾸님 시끄러워 임마. 아니 전혜원 원장님 지금 그 안에서 국제정세를 걱정하고 있나 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국가에 대한 평가를 얘기할 때 대외 신인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제 국회 가서 경제 전문가들 토론에 이제 비공개 토론 비슷했는데 지금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신인도에 지금 가장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윤석열 계엄 사태 이후 이기도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이렇게 폭도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사법부를 때려 부수고 막 헌법재판관 압박하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대외 신인도를 무너뜨리고 한마디로 경제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망친 주범은 윤석열이고 지금 국민의힘의 권 브라더스하고 나경원 의원이 그 내란 수괴범의 신하 졸개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말 전하지 마시고 아예 예전에 친박연대처럼 3명을 탈당을 하셔가지고 윤석열 당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대변인을 하시고 당사는 지금 윤석열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앞으로 옮기면 아주 딱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스팔트 보수를 자처하면서 하고 있는 극우
법원 때려 부르고 이런 사람들하고 별도의 당을 만드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나라 걱정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국민들이 오히려 더 한숨을 쉬고 경제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니 김남국 의원님. 네. 지도부가 만나러 간다. 그렇게 하고 가면은 뭐가 찔려서 지도부 차원의 방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대요.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직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가는데 그걸 개인적 차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서열 1, 2위가 가는 거 아닙니까? 쌍권총이라고 그러잖아요. 쌍권총. 예, 쌍권총 둘이 갔는데 그걸 가지고 개인적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고요. 또 만약에 저희가 국회의원이나 특별면회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용히 비공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언제 간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윤석열 이 내란 수계를 그대로 이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윤석열이 그 안에서 국제정사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한데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바깥의 극우 아스팔트 우파들에게 전달하는 지금 메신저 역할을 하겠다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선언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라 걱정. 예. 더 기가 막힌 것은 경제를 걱정한다, 나라를 걱정한다라고 하는데 윤석열이 지금 내란으로 계엄으로 경제를 박살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그렇게 대한민국 경제와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킨 그런 장본인이 나라를 걱정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염장 지르는 거고요. 저 말 자체를 좀 차단해야 되는데 왜 접견을 지금 법무부에서 풀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거는요.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도부도 갔으니까 나도 이제 가야지 그러면서 일반 특별 접견을 다 줄줄이 신청을 해놨대요. 그래 날짜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온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이제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접견 금지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지금 김성원 경호처 차장도 마찬가지고 계속 영장 기각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윤석열을 구속 기소한 것으로 우리는 그냥 할 역할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내란 조장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게 조장을 하려고 하는 걸 검찰이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영치금도 의원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보내준다고 하거든요. 안에서 굉장히 잘 먹고 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게 안에서 잘 있지는 못할 거예요. 장도리 만평 재미있게 봤는데요. 만평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장도리 만평에 이런 만평이 올라왔어요. 내가 어쩌다가 졸지에 주류 반입 금지 끊으려다 끊긴 자. 이번에 공소장 보니까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한 것 공소사실에 딱 적혀 있더군요. 그 사실로 확인이 됐다. 진술로. 예, 공소장에 나오기 전에는 이상민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사실까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서 이상민 장관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나왔고요. 경찰에 협조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직접 전화나 연결은 좀 없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윤석열이 헌재에서 계엄이 그냥 2시간짜리 계엄이었다. 그리고 그냥 경고하는 계몽령에 불과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결국에는 이 계엄을 하루짜리 계엄이 아니라 쭉 독재를 하기 위해서 각 부처, 기재부를 비롯해서 행안부, 소방청, 경찰청, 언론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 공소장을 통해서 명백하게 이게 독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착한 악마님이요. 어제 김건희도 갔다던데요. 나경원한테 그 질문 기자가 했는데 답변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확인됩니까? 글쎄요. 오늘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공식적으로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쪽하고 가깝다고 하는 친구를 제가 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당분간은 안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경원 갔으니까 김건희 안 갔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자리에 같이 끼어가지고 얘기할 만한 분위기는 서로 사이 안 아니었을 것 좋잖아요. 같거든요.
아, 그렇기도 하겠네요. 또 그 자리에 그렇게 가가지고 얼굴을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네. 만난다고 하면 아마 따로 가가지고 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랬으면 티가 다 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경호처가 경호 대상으로 분류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만약에 특별 면회를 가거나 면회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경호 차량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마 안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나저나 김건희를 빨리 좀 정리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데 이건 언제쯤이나 할 거예요. 그 김건희 오록에 아주 팩트 같은 여러 가지 오록들이 남겨져 있는데요. 정권이 바뀌면 알아서 수사한다. 이 말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봄이 오면 김건희 여사, 이 김건희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사실 이 정권에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들이 너무 많거든요. 무허가 업체에게 막 광급 공사를 몰아준다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양평고속도로 의혹까지 이러한 것들 아마 알아서 정권에서 말하지 않아도 탈탈탈 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윤석열이 지금 옥중 정치를 하고 있고 김건희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 상황 정치하고 있느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을 직접 뭐 만나러 가려는 시도도 하고 뭐 나경원도 그런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분명히 지금 김건희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변호사가 오란다고 그 중진 의원들이 쉽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김건희가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던가 어떤 식으로든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김건희의 상황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단순히 친분의 문제를 넘어서서 앞으로 형사재판이라던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불복을 하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동원해서 계속 이 어떤 사법기관들을 공격하는 빌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저는 사실 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에 대한 부분, 이제 법적 조치 부분도 빨리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의 메시지 중에서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나라를 위해서 자꾸 계엄했다는 식의 메시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비둘기처럼 전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나라 경제를 한번 보시면 다 망가지고 있고요. 트럼프 시대 들어서 지금 뭐 무역, 뭐 관세 지금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이 본인과 김건희와 그 일가의 범죄를 거기 특히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실체가 드러나는 범죄를 피해가려고 하다가 한 내란 속에 정말 친히 구태타라고 봐야 되는 것이 무슨 나라를 위해서 한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내란 수괴와 공범이라는 의심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만약에 윤석열 파면되고 난 다음에 대선 치를 생각이 없는 거죠. 대선 치를 생각이 있는 건지를 물어야 돼요. 우린 자꾸. 그러니까 대선 포기한 겁니까?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파면에 반대하잖아요. 정당한 계엄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면하고 난 다음에 파면 불복하겠다고 사실상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안 치르겠다는 얘기니까요. 이번에 민주당도 과거에 뭐 선거 그 책임론 많이 제기했었잖아요. 지자체장들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자체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럼 후보 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국민의힘도 후보 내지 마십시오. 후보 안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윤석열 옹호하고 그리고 후보 안 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냥 대선 치르지 않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내란범 옹호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그 옹호가 적절했는지 국민들이 판단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거는 선거대로 다 치를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 지도부가 자기 입으로 말하기가 윤 대통령 말 전하기가 굉장히 송구스럽거나 아니면 대선 때 부담되니까 내란 대변인 나경원 의원 데리고 와가지고 대신 말하게 하고 이런 꼼수 피우지 말라고요. 그냥 좀 당당해지면 좋겠어요. 심지어 어제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이 무슨 나치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참 온전하지 않은 자지요, 정신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치 관련 얘기 좀 하셨다고 해서 아니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 나치 정권도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한 것처럼 그 이제 의회 독재 이야기 하다가 나오신 이야기예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혹시 조기 대선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전혀 없었어요. 나치 얘기가 왜 나오죠? 그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을 했다. 여러 번 탄핵을 했고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국무원을 임명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어떤 국정을 운영하는데 민주당이 탄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국회로서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게 의회 독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황당하고요. 또 틈만 나면 맨날 이야기하는 게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하는데 개엄 전에는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삭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과 협상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삭감하겠다라고 한 예산도 불과 1% 미만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윤석열이 아마도 이렇게 계엄과 내란을 염두에 두고 예비비를 거의 2조가량 증액한 걸로 아는데 그러한 불필요한 예비비 그리고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예비비 이런 것들을 삭감한 거고요. 특히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특활비로 현금으로 막 펑펑 쓰면서 한우고기 사 먹고 용처를 증빙하지 못하는 그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들을 삭감한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계엄과 내란의 이유로 삼는 것 자체가 황당하고요. 더군다나 본인이 계엄과 내란으로 독재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치를 운운한 것 자체가 황당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 교도소에 구치소에서 술 생각만 하지 말고 시간 나면 좀 책이라도 한 번도 안 봤으니 참 잡기도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나치 얘기를 하려면 뭘 좀 알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히틀러가 원래 총리였어요. 총리였는데 나중에 자기를 총리로 임명한 힌덴부르크인가? 힌덴부르크가 사망하니까 총리하고 대통령직을 통합해가지고 휘러라는 직위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국민투표를 통해서 취임을 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말하면 다 법이 되고 정부도 없고 그렇게 한 게 나치입니다. 그게 독재 아닙니까? 이번에 해보겠다는 게 뭐였습니까? 자기와 김건희에게 쏟아지는 그리고 이제 곧 터질 것 같으니까 이걸 그냥 내란을 일으켜서 다 정리하고 계속 한번 그 자리에 있어 보겠다고 했던 짓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 입에서 나치라는 얘기가 나와. 참 나치가 가서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이 윤석열의 행태가 꼭 나치 같다. 윤석열이 히틀러 같다. 이렇게 자꾸 공격하는 거를 자기가 아는 모양이에요. 이제 찔리는 거지. 최소한도 책을 워낙 싫어하는 자니까 전환길이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나치가 뭐야라고 좀 물어보기라도 하지. 전환길이가 적어도 나치는 아니, 알지 않을까? 헌법도 안 들여다보고 헌법 공부도 안 한 상태에서 계엄 선포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 87년 체제에서 헌법 개정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렇게 계엄을 선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법률을 가지고 뭐 비상계엄이니 비상조치가 필요하니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을 연구는 한 것 같은데 전두환이 만들었던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에서 헌법을 개정했을 때 8차 개헌했을 때 헌법만 공부하고 그게 80년대거든요. 자기 학교 다닐 때. 그때 이후로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좀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그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히틀러가 총리가 된 게 바이마르 공화국일 때였단 말이에요. 히틀러를 총리로 지명했던 것도 히틀러가 다수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총리로 지명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배를 했던 사람들이 뭐 귀족층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 히틀러는 아무래도 아웃사이더인데 우리말 잘 들을 것 같아. 그래서 총리를 지명했거든요. 총리에 지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자기가 실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고분고분 말 잘 들을 줄 알고 총리를 시켰더니 총리 되고 난 다음에 그냥 비상계엄 자기가 선포해가지고 자기가 권력 다 줘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법 다 바꿔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윤석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행태가 똑같은데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뭐 파시즘이나 극우 이런 거를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이 있는데 10대, 20대, 30대들이 이런 흐름에 선동에 휘말려서 희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번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10대 남성이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법원에. 그래서 구속이 됐어요. 봤더니 10대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이런 걸 말리지는 못함한정 옥중에서 오히려 부추기는 발언을 내고 있는 윤석열, 그리고 그거를 전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투톱 나경원 의원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의 자녀도 있고 손주 손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그분들을 동행하고 다니세요. 자, 그리고 또 제가 보고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광주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이른바 극으로 불리는 유튜버가 축사를 하고 이래서 지금 시민들이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청년들을 넘어서 중고등학생들까지 역사를 희화하고 광주 5.18을 희화하고 이런 사람들이 침투하고 있는 거, 이게 오히려 극우나 파시즘으로 가는 신호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역사적 평가를 내야 되고, 특히 우리 호남에 계신 유권자분들이 절대 선거 앞두고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가서 울며불며 절하는 거에 더 이상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정말 꼭 심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광주 출신인데 아침에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학교, 고등학교에서 축제를 하는데 신남성연대 대표가 거기에 축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정치적 메시지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 신남성연대 대표를 학교 축제에 축사 영상을 쓰게 한다라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학교 고등학생들한테는 그 남성연대 대표가 마치 우상이거나 연예인처럼 보인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황당하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어떤 2030 뭐 10대들의 보수화, 이건 보수화가 아니라 잘못된 어떤 극우의 흐름을, 의식을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자극적인 어떤 SNS, 이런 어떤 컨텐츠에 노출되고, 또 학교 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이 자꾸만 어떤 뭐 대학 입시에 매몰돼가지고 경쟁 교육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민주 시민 사회의 어떤 그런 구성원으로서의 양성하는 어떤 제대로 된 교육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데요. 하나만 광주에서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광주에서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내란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법률적으로 역사의 단죄를 하고 사법적으로 처벌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교육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 신남성연대 대표는요, 제가 보니까 민주당하고 가까운 인사예요. 앞으로 극우화에서 보시기에 좀 뭔가 정체성이 의심되는 사람이니까 많이 공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요즘에 극우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누구와 관계만 있다고 하면은 사상을 의심하고 막 공격하는 일들을 벌이니까. 근데 그 사실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광주에서 학생들이 혹시 초청을 했다고 해도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학교에서 만약에 공식적으로 초청을 하거나 공식적으로 축사 영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징계감 아니에요? 뭐 학생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는 예. 했다고 하는데 되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축제에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축제에서 이런 뭐 보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운동을 고르시오. 3.1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 5.18 민주화 운동 등을 열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나경원, 권성동,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근데 아까 미래세대한테 그 이렇게 보기에서 정답이 뭐예요? 4번에 윤석열 내란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학생들이 민원이 막 빗발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이 없는 거죠. 극우에서 다 희화하고 공격하는 그런 운동들, 사회의 어떤 올바른 역사들을 다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보기들이 다. 그래서 저는 까누랑이처럼 이게 광주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학생들이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과거에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일베라고, 일베 사이트에 가입했다라고 하면 친구들한테 엄청 혼나고 그 또래 집단에서 굉장히 배제가 되는 거였는데, 지금 분위기는 이렇대요. 반해서 일베나 이런 것들이 놀이처럼 그냥 오히려 드러내놓고 그냥 놀이처럼 문화처럼 만연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 그걸 가짜뉴스라고만 얘기해서 그걸 단속한다고 입을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점점 일종의 이제 경쟁에 치여가지고 소외되고 나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나는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할 수는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패배감에 젖어서 그런데 점점점 빠져드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이번 대선 거치면서 2030 뭐 남성들에 관한, 이렇게 성을 구분해가지고 꼭 남성들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예를 들면 자산의 양극화 문제라든가 또 사회의 어떤 그 기회의 사다리가 자꾸 사라지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노력을 한 번으로 해서 끝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할 때 이렇게 젊은 층이 과격화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에 빠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치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상 한번 해보지요. 히틀러 수염을 윤석열 코 밑에 붙인다. 딱 비슷하지 않나요? 더 닮은 놈은 김용현일 거예요. 생김이. 그런데 그렇게 상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김용현이야말로 정말 자기가 한번 집권해 보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얼마나 윤석열 하는 게 참 같지 않았겠어요. 에? 야, 군에서 평생 있었던 나만큼도 기본이 안 돼 있는 놈이구나. 내 고등학교 1년 후배지만 참 검사 헛짓했네. 이런 거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 나 이제 경호처 할 만했으니까 국방장관 빨리 시켜. 그래서 국방장관 됐고 지금 뭐 본인이 내가 뭐 내란 수괴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본인이 수괴를 하시든지. 처음에는 안 나온다고 그랬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뭐 국회의원이 아니고 요원이다. 그런 말을 하고 말이죠. 오늘 오후에 헌재에서 이제 변론하는데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예언합니다. 오늘은 나올 거예요. 왜?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네. 아마 근데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오늘 나와서 누구누구 만납니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전 제1차장 다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김용현이처럼 이렇게 딱딱딱 받아주겠습니까? 택도 없죠. 아이고 뜨거워라.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볼 겁니다. 헌재 변론 더 이상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이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발표하는 걸 확인했냐고 물으셨고, 네. 그다음에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잘 몰랐고 그렇다고 대통령께 누구를 체포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여쭤보기도 뭐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약간 말씀에 퍼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주시겠다는 건지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아마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언제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곽종근 사령관 지금 계속해서 본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MBC가 입수한 옥중 노트를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이렇게 하다니 그런 분개 이런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빨리 끄집어내. 그리고 이진우한테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끼로 문짝 부수고라도 총을 쏴서라도 끄집어내. 이런 얘기를 했던 자가 나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금방 드러날 사실을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합니까? 지난번 헌재 변론 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한번 들어보시죠.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다고 그러면 끝입니까? 왜 오늘 곽종근 사령관은 안 부른 거죠? 네, 아마 오늘은 체포와 관련된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 위주로 좀 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론 시간 자체가 증인 신문하고 반대 신문을 또 하게 되면 시간상 4명까지는 좀 소화를 못 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체포조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좀 물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이진우, 여인영, 홍장원 다 이 세 사람이 윤석열로부터 정치인에 대한 체포조 운영과 관련된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대질 신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윤석열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아마 응당 불리하니까 나오지 말아라고 이야기했을 텐데요. 윤석열 성격상 워낙 뻔뻔하고 본인이 망상에 빠져가지고 이겨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대지신문 해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태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결국에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진술이 결국 법정에서 크게 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자는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입만 열면. 예? 지금 검찰 공소장에 단전 단수 지시했다는 사실이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드러날까봐 이상민이 청문회에 나와서 답하지 않겠습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 아니겠어요? 왜?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니 윤석열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거짓말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총애를 받았던 중앙고등학교 후배로서 차마 얘기하기 힘들었을 거고, 아니라고 하자니 위증으로 처벌받을 것 같고, 그래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윤석열이 참 가증스럽고 사악한 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몰라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국회에 계엄군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라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을 하지 않나. 심지어 단전 단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 했다가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랬으면 단전 단수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이에요. 들어보시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설마 이게 밝혀질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이게 하루 이틀 일어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뭔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냥 부인 전략으로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 둘째로는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살 국민은 부인하는 전략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아마 윤석열은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라도 부인을 해야지만 자기가 나중에 정치적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지금 자기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속보가 지금 하나 떴어요. 국회에서 지금 이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출석을 했고 추미애 의원의 질문 등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비아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즉 요원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아주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비아폰으로 저한테 직접 전화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는 뉴스가 지금 떴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윤석열 측과 그 졸개들이 하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거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과 변호인이나 국민의힘이 쓰는 전략이 아마 증인들을 계속 신청하고 현재의 어떤 기간을 계속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아닌데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더 이상 참아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그 형벌 중에 이 주둥이 꼬매는 벌 이런 거 없습니까? 주둥이를 꼬매버리고 싶은 심정인데요. 꼬매는 벌은 없고요. 위증으로 처벌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재나 이런 데가 다 법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진술을 하기 전에 증언과 관련돼서 진실만 말할 것을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헌재에서도 선서합니까? 그럴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위증 선서를 하는지는 봐야 되는데 국회의 증감법은 위증 처벌하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 가증스러운 것은 오늘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특수전 사령관이 나와서 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한테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 윤석열 계속 경고용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경고용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 뭐 그
단장이라든지 707 특임 단장이라든지 이런 군대의 어떤 뭔가 모르고 계엄인지 모르고 간 사람들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저주저하고 진입하지 않고 망설이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했던 그런 행동들을 윤석열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김용현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계엄을 하지 않았다. 군을 투입하지 않았다라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뻔뻔해도 정도가 있어야죠. 아무튼 뭐 상상을 뛰어넘는 뻔뻔함이에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했는데 그걸 또 요원이라고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가 짐작은 가요. 맨 처음에 김병주 의원이 곽종근 사령관 만났을 때 요원 비슷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곧바로 또 국회의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 모습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 네. 네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것은 제가 현장에, 제가 그때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위법사항이고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아니 그러면 저것도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한 것이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국민 상대로 거의 블랙 코미디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병주 의원하고 처음에 이제 그 공익신고자 신분을 부여받으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자기가 어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를 하잖아요. 그 직전에 그러니까 유튜브로 촬영할 때 얘기를 하다가 국회의원을 말실수로 요원이라고 한 번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트집 잡아가지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곽종훈 전 사령관은 6일날 지금 헌재 재판의 어떤 그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김태현인가요? 707 특임단장도 역시 그날 다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아마 윤석열이 뻔뻔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곽 전 사령관이 어떤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를 본인이 얘기할 거라고 보고요. 윤석열은 계속 이제 부인하면서 오히려 더 다그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더 뻔뻔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나의 의도와 다르게 실행을 했고 그 사이에 김용현이 있고 김용현이 멍청해가지고 내 지시를 잘못 전달했다. 이런 식의 알리바이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김용현은 형사재판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중요임무 종사자거든요. 내란 우두머리가 절대 될 수 없어요. 대통령 지시를 받은 거는 분명하니까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변론에 가가지고 자기가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인 것처럼 얘기를 해도 자기가 형사재판에서 크게 불이익을 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은 내가 다 잘못 전달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식의 전략들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윤석열은 나 몰랐던 얘기인데 그거 어떻게 된 거지? 나는 그런 취지로 말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상황이 진행됐다고 하는 점을 계속 아마 반복해서 얘기할 겁니다.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은 지금 자기 지키겠다고 저 추운데 나가가지고 저 고생하면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보가 되잖아요. 최소한 그거는 막으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우리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최소한 윤석열의 저런 태도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회 증인이 그 헌법재판소의 증인이 나오면 나올수록 윤석열은 점점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 또 말이라고 하고 그거를 또 옮기고 그거를 또 믿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왜 자꾸 이렇게 가고 있을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서 왜 우리 국민들이 그럴까? 예를 들어서 이게 좋아하고 지지하고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하고 뻔뻔하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걸 받아들이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이 내란 수계를 뭐 확신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확신범이 아니라 망상범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에 근거해서 계엄을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다 부인하고 있는 그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요원이 아니라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이거는 거의 뭐 진영 자체가 망상에 같이 빠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의 12월 12일 그 기자회견부터 쭉 일관되게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그냥 경고성 계엄이었다. 계엄 선포 자체가 실행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하고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군을 그냥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한 거다라는 식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헌재에서 탄핵이 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내란죄로 처벌되는 게 무서운 겁니다. 내란 선동만 하더라도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것도 뭐 정권 차원에서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 선동했다라는 것만으로 무려 징역 9년형 받았습니다. 그럼 윤석열은요, 이거 사형 아니면 무조건 무기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죄로 처벌된다라는 것을 무서워서 지금 발발발 떨면서 어떻게든 내란만은 피해가려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윤석열은 굉장히 사악하고 악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은요, 자기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뭔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기 성격하고 스타일하고도 맞지 않을 뿐더러 계속 사실은 헛발질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었는데 계속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서 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기대를 했던 게 한동훈을 재작년 12월에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은 날 지켜주겠지.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다가오는 총선은 꼭 이길 수 있겠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헛발질해가지고 결국은 한동훈하고 싸우게 되고 한동훈 그만두라고 하고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싸우고 최상면 특검법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자기가 다 망가뜨려 먹었잖아요. 국민들 나치라고 아까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그러면 나치를 지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웃기는 건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선거에서 참패했어요. 참패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선거 중반 자기 임기 중반쯤 왔는데 아무것도 이루는 건 없고 다시 야당이 절대 다수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마지막 승부수처럼 굉장히 모험으로 사실은 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제가 사악하다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자기는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자기 배우자와 관련해서 특검법 이거 못 막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명태균이 공천주라고 얘기했다더라. 이것까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자리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불안감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야당한테 모든 책임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야당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책임 회피를 하면서 결국 음모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음모론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책임 회피 그리고 자기 책임 전가를 하는 아주 질 나쁜 인간이고 그렇게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한 음모론을 자기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뭔가 지도층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음모론을 확산하고 다른 사람들이 추종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국민의힘이 나치라는 말을 전하고 윤석열이 언급할 자격이 되는가 헌법 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법원을 비판하는 걸 하고 재판관들 개인에 대해서 공격하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걸 일부 유튜버들이 받아서 그대로 전파시키고 만약에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 심판 결정이 내리면 가만히 안 두겠다는 식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 전한길 씨 그 역사 강사 그 지금 탄핵 반대 지금 외치고 있는 사람한테 폭탄 테러 그러면은 전 선생님 말 듣고 나는 많이 울었는데 뭐 폭탄 테러 하겠다 이런 뉴스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나쁜 거 아닙니까?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시민들이 폭력범, 방화범, 테러범이 되는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가장 큰 최악이고 윤석열의 신여 노릇, 인질 노릇을 하고 있는
양권총? 투? 예. 쌍권총. 쌍권총. 투 브라더스와 나경원 의원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헌재에서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난다면 저는 이 사람도 같이 정계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걱정을 해요. 이제 헌재에서 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이제 일주일 연기를 했죠. 다음 주에 변론을 하기로. 그 연기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최상목 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라 그랬는데 그걸 늦게 냈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권한쟁의 심판인데 국회하고 대통령인데 이제 대행이 있으니까 이 입장문을 진작 좀 내지. 2월 1일인가 그때야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검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대행이니까 이것까지 한번 좀 듣고 해야 나중에 말이 안 나겠다라고 해서 일주일 늦춘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 벌써 너네들이 잘못했다는 걸 자인하는 꼴 아니냐 당장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 뭔가 우리가 좀 밀리는 느낌 아닙니까? 뭔가 좀 잘못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 오늘날 윤석열이 저렇게 구치소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에 모여서 그 펑펑 내리는 눈을 맞으면서 알루미늄 은박지로 몸을 뒤집어 쓰고 윤석열 끌어내리자라고 소리를 외쳤던 시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런데 그걸 매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업도 있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는 일단 법에다가 일단 세워놨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할 거고 형사재판할 거고 태워놨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반대하는 쪽에서 저 난리를 치고 사법지법에 들어가서 사상 초유의 그런 폭동도 일으키고 막 이런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움직이면 옳은 거고 가만히 있으면 그런 거냐?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저자들이 날뛰는 시간인데 그걸 보면서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런데요,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막 저렇게 선동하고 움직이고 뭔가 지금 내전이라도 일으켜서 뭔 짓을 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기롭고 지혜 있게 맞서야지요. 그런 것에 관해서 불안한데 우리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사법 질서가 있는 거고 사법 체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요, 유튜브에서 이제 그 많이들 얘기 나누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전체적으로 흐름이 보수적 유튜브는 또 막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게 보여요. 그게 또 그래프가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그게 옳은 거냐? 아니죠. 모이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암약을 또 하는 자들이 있어요. 방금 전에 선교사료 아이디 쓰는 사람인데 이것들 무슨 방송이야? 완전 공산당 놈들이네. 이런 댓글을 올렸어요. 이게 뭡니까? 이걸 들어와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막 이렇게 침투하는 거예요. 우리만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선교 사료 이런 글 올리려면 정기회원 가입하고 올려봐요. 저 머리가 되시고 나서. 막 이렇게 모이고 이러는 걸 보면서 좀 불안하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기는 해요.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절대 거꾸로 가지 않고요. 아무리 앞에 걸림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뚫고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제 헌재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했는데 2시간 전에 갑자기 철회를 연기를 해버려가지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도 이제 법조인인데 깜짝 놀랐거든요. 헌재 역사상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한 20건밖에 없었더라고요. 사실 2시간 전에 선고 2시간 전에 연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판결문을 다 써놨는데 연기를 했다라는 그렇죠.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례적인데 헌재에서는 아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만큼 지금 저 내란의힘에서 계속 재판관들 한 명 한 명을 상대로 해서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2월 1일 날 권한대행,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장한 2월 1일 늦게 제출했지만 그 의견에 따른 의견서 두 가지 쟁점을 최대한 반영을 하자라는, 그래서 완결무결한 선고를 하자라는 그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무겁게 신중하게 가기 때문에 절대 아무리 저런 어떤 내란의 힘이 안에서 밖에서 흔든다고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저는 굳건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요. 이건 헌법재판관의 문제잖아요. 자신들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거는 흥별 없이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늦추지 않았을 거예요, 선고를. 그런데 최근에 뭐 이미선 재판관이나 문영배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관들이 다 뭐 빨갱이라고 지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그 빨갱이보다 한 수 위라고 마흔적 재판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땐 터무니없는 주장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도 다 배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윤석열과 한편이니까 배제돼야 되는. 그렇잖아요. 서울대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문제가 된 거라 그러면은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을 직접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부터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제일 기피 사유든 회피 사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와줄 만한 사람들은 냅두고 헌법재판소 우리 안 도와줄 만한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은 전부 빼버리겠다는 얘기인데요. 하여튼 그렇게 공격을 하니 헌법재판소가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숙고해서 결정을 내리는 모양새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헌법재판관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수준에 제일 부합하는 판단들을 할 거라고 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요. 보수가 6이었고 진보가 2였어요. 근데 다 8명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내렸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결정 내릴 거라고 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87년 체제로 헌법재판소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게 또 역사의 하나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박근혜 탄핵 때도 박근혜 탄핵까지는 정말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막 외쳤고요. 박근혜 탄핵된 다음에는 또 난리를 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박근혜 파면됐을 때인가요? 그때 사망사고도 있었어요. 네, 한 명이 대형 스피커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사망한 사건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 지금은 저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일 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고 그러실 일이 전혀 없어요. 짧게는 법의 심판대에 길게는 역사의 심판정에서 다 가려집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떴던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항소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의원 무죄 나왔네요. 너무 잘. 아니 그러니까 뭐 변호했어요? 너무 잘 됐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번 그 내란 사태를 보면서도 정말 절절하게 느끼는데요.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이 보수의 끈끈한 네트워크 그리고 자기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보수가 취하는 검찰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해서든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큰 집을 내서 그들의 정당성을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하는 아주 집요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서 한꺼번에 숨어있던 것까지 확 드러났기 때문에 더 사실 놀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검찰 내부에 그쵸 윤석열하고 한동훈 작품인 거잖아요. 사실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정부였어라고 하는 일종의 먹잇감을 보수한테 던지거나 그 정당성을 훼손하려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아니 후보들 정리하는 작업 다 해왔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후보 정리하는 작업을 가지고 마치 직권남용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했던 것처럼 음모만 뭐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저 볼 때는 지난번 총선 때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다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 정리 작업 다 했던 거 아니에요? 무슨 공정하게 후보들을 막 선출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영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치는 일종의 타협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마치 엄청난 불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검사들이 이제 퇴장할 때가 됐다. 지금 검찰 내부에 남아있는 검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쫓아낼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수라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평론가님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듯이 기득권 네트워크죠. 기득권 네트워크. 지금 윤석열의 신여 노릇을 하고 있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제가 알기로 용산의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많이 전해 들었어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왜 본인은 책임이 없는 척하냐라는 논란, 용산구청장과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자유롭지 못하라는 비판,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하면서 권력 누린 거, 그리고 권성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윤핵관 아니었습니까? 최측근. 이 사태를 만든 데서 분명히 책임이 있고요. 지금 나경원 의원도 온갖 재판 논란으로부터 지금 자유롭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보수를 오히려 벼랑으로 몰고 가고 있는 기득권 네트워크가 아직도 내란 수계와 한 몸이 돼가지고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 민주정부에서 일했거나 또 야당의 정치인들이 재판에 얽혀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꿋꿋하게 하고 있고, 법폭, 이라고 하잖아요. 법을 폭력적으로 활용하는 조직폭력배, 그리고 법꾸라지 같은 저쪽의 대응에 대해서 민주당 굉장히 지금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경 논의,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이후에 어떤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정치가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경제 토론에 굉장히 차분하게 하고 있고요. 또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추경 어떻게 되는지, 제가 어제 국회 갔는데 하루 종일 그 토론회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발 양쪽이 똑같다 비교하지 마시고, 한쪽은 내란 수계한테 절하고 있고 한쪽은 민생을 챙기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 꼭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 제가 하나만 더 드리면 좋겠는데요. 어제 이재용 2심 무죄 나왔잖아요. 그것도 윤석열 한동훈 작품이었어요. 이복현부터 시작했죠. 네, 이복현 지금 금감원장 작품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월성원전 폐쇄한 그것도 지금 거기에 감사원까지 가담을 해가지고 그것도 윤석열 작품이었단 말이에요. 일반 형사사건은 무죄율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이 특수부 라인의 정치수사, 표적수사한 사건들은 무죄율이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첫 신호탄이 월성원전 폐쇄 기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 무죄 나왔잖아요. 오늘 황운하 의원님 사건도 무죄 나왔잖아요. 이것도 역시 무죄 나왔고요. 전 이런 식으로 검찰이 정치적으로 선택적 기소를 하거나 선택적으로 법 집행한 게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더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지금 2심 선고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역시 저는 재판부가 그런 합리적 결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의 자기는 숱하게 거짓말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의 명시적인 발언도 아닌 걸 가지고 그걸 억지 기소를 하고 그걸 재판부가 1심에서 받아들여줬다고 하는 것도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2심 재판부는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은 전 무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은 이재명 대표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 불안을 조장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립니다. 저렇게 날뛰고 미쳐서 별 지랄을 해도 걱정하실 것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랄 발광은 약간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랄하면 발광하고 발광하면 지랄하고 이렇게 좀 이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지랄 발광 증후군이라고 하죠. 배추도사님 오랜만입니다. 해남에 눈이 엄청 왔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얀색입니다. 오늘 또 키스에스 군단을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예, 또 남쪽에 눈이 많이 왔다고 그러죠. 끝으로 짧게 이거 하나 다뤄보죠. 지금 이렇게 윤석열 이제 탄핵 이후에 파면이 임박해지면서 슬슬 대선 얘기가 나오죠. 어제 좀 가짜났죠. 이준석 뭐 케네디 이야기하고 오바마 이야기 하는데.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번에 공천에서 좀 당했던 그런 비명계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건 좀 길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또 2부 있으니까 짧게 한번 들여다보죠. 일단 임종석 전 실장 그런 글을 올렸어요.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성찰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뭐 지금 몇몇 사람들이 있지요. 안 움직이던 사람들도 움직이고 그런 걸 보면 이제 슬슬 몸 푸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세 분 1분씩 짧게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김남국 의원님. 우선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야기한 게 팩트가 다 틀렸습니다. 왜 충청에서 지고 서울에서 크게 졌냐라고 했는데 서울에서 크게 진 건 사실은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역대 민주당의 대선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국민의 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에서 과거의 역대 후보들보다 더 높은 득표를 해가지고 40%에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확장성, 중도 확장성과 실용성, 경제에 대한 실천력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해서 고르게 전국적인 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대선 후보보다 정말 절박하게 뛰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받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서울과 충북에서만 진 걸, 충남에서만 진 거를 찝어가지고 마치 부족한 후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탓을 이재명 대표가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석에서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대선 패배 바로 그 다음날 민주당 당사를 오후에 찾아서 한 말도 민주당 당원과 우리 지지자들의 패배가 아니다. 오롯이 모든 것이 다 본인의 책임이다. 후보의 부족함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본인의 이야기를 했고 이게 그냥 뭐 마지막에 메시지 내는 걸로 한 게 아니라 사석에서도 항상 본인 탓이다라고 본인의 책임을 강조했고 문재인 정부 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내부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직도 내란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내란이 끝나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총구를 바깥으로 좀 돌려서 함께 연대해서 좀 단합해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전혜원 원장님 의견은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정부의 실세였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런 말을 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죠. 뭐 하셨습니까? 제가 어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전 정권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감성적 분노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과연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전 지금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좀 굉장히 내용도 내용이지만 본인이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본인에 대한 성찰과 왜 문재인 정부에 그런 민심이 돌아섰는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압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2030 남성들은 왜 돌아섰는지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했더라면 지금 계엄 사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럼 총선에서 승리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당시 이재명 지도부 그리고 공천에서 떨어지고 나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의 지도부에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당신은 벨도 없냐? 당신은 자존심도 없냐라는 그런 굴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대의를 위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의 지도부로 뛰셨던 공천에서 낙선한 의원들한테는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당을 위해서 나셨던 분들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참고로 제 옆에 계신 김남국 의원님도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었지만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와서 백의종군하면서 뛰셨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수록 소리가 커지시는 제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네요. 저희 더불어민주연합 지도부 분들이요. 공천에서 탈락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당을 위해서 시민정치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거나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당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나섰다. 그런 분들하고 비교되는 의견도 많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성환 평론가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전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캠프에 있었던 인사들이 줄줄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선언하고 지금도 정부 각 요지에 뭐 한 자리씩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되고요. 과연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아닌지를 좀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자기들은 억울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대선 공간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도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요. 지금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물론 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 지지하는 이유는 각자 다를 수 있는데요. 윤석열 정권 이 한 3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에
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 당원들하고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하고 싸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이유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뒤늦게 대선 패배 책임이 이러니 저러니 이런 얘기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본인들이 경쟁하고 싶으면 당당히 나와서 경쟁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한테 오히려 도움이 될까 봐 좀 걱정됩니다. 예. 그런 의견들이 거의 비슷하네요. 김정숙님, 계엄 때 당신들은 뭐 했어요? 네? 지금 와서 뭐 하는 건지 입 닥치고 자중하세요. 이향님, 지네들 분탕질 때문에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걸 모르나 보네요. 국민들이 다 알고 보고 있다는 걸 제발 깨닫기를. 찐짱님, 내부 분란꾼들 제발 입 좀 다무세요. 바이런 콘스탄시오 아이디가요. 실력으로 경쟁해라. 386 무능하다는 소리가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닌 것 같네요. 저도 386이지만 부끄러운 내부 총질입니다. 지금 반응은 그렇습니다. 예. 나그네님, 오늘 김병주 장군님이 안보특강 하시는 날이구나. 기대됩니다. 예. 오늘 2부에서 주블리 안보특강. 지난주 한 주 쉬었던 여러분 많이 뵙고 싶으시죠? 김병주 최고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김성환 평론가님, 전혜원 원장님, 김남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기다리셨던 주블리 안보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설 잘 세셨습니까? 네, 설 바쁘게 지냈습니다. 고향은 다녀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지역에 주로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그 별내 진접 오남 남양주 을이잖아요. 예. 그리고 수도권에 있으면서 시위도 가고 내란 진압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면서 고향 가실 시간도 없으시죠? 네, 네. 예. 지금도 내란 국조특위 하시다 오신 거죠? 네. 내란 국정조사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곽종건 사령관 나왔다는 네, 예. 곽종건 사령관도 나오고 뭐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저는 질의를 조금 전에 마치고 빨리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곽종건 사령관 요원에 대해서 뭐 얘기했어요? 지금 나왔겠죠?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예, 요원이 아니고 의원이 맞다. 본인은 그렇게 해유당할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그 당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정적수가 아직 안 찬 것 같다.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명확히 국회의원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요. 아무리 상상력이 좋아도 어떻게 그걸 요원이라고 할 생각을 할까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그걸 요원이라고 한 게 윤석열이나 김용현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김용현이랑 윤석열이랑 사전에 입을 맞추지는 못한 것 같고 김용현도 나올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서로 궁금해 있던 상황이니까 아마 이런 정도만 코치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쪽 변호인이 당신은 우리가 그냥 뭐라고 질문하면 맞습니다만 이야기해라. 그렇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했다가 요원이라고 한 게 맞지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직 완전히 말은 맞춘 것 같지는 않고 가급적이면 질의에 예스 해달라. 그러니까 요원이 김병주 의원이 요원을 의원으로 둔갑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답변만 했거든요. 본인이 실제 그러면은 막 뭐 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 단어만 쓴 거고 또 윤석열 측 변호인 수준이 얼마나 한심한가 하면은 요원을 의원으로 둔갑시켰다. 이것이 본인들이 찾아낸 것도 아니에요. 극우 유튜브에서 그런 공격을 좀 했어요. 예. 거기에서 나온 거군요. 특전사 인터뷰 내용이 엄청나게
제가 특전사에 그 당시 가셨을 12월 때. 6일 날 가서 항복을 받은 거나 예,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유튜브로 나갔던 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맨 앞에 발음할 때 곽종근 사령관이 약간 요원 비슷하게 발음은 했어요. 네, 맨 앞에 정확히 표현하면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을 명확히 했고요. 인원 요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들렸어요. 요원은 좀 적게 해서 거기 불명확했고요. 그래서 일부러 네, 최고위원님이 네.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얘기였죠. 이렇게. 네, 예. 그때 동시에 박선원 의원하고 저도 통상 군인들은 군인 용어를 쓰잖아요. 인원은 군인들은 일반적인 사람의 통칭을 인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또 특전사는 요원이라는 게 입에 붙어 있잖아요. 특전사 요원. 요원들이라고. 일반적인 사람을 인원 요원이라고 해요. 군에서도 버스 안에 있는 인원 좀 확인해봐. 예. 인원 이상무 맨날 하다 보니까 예. 사람들을 인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국민들은 이해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길래 동시에 박선원 의원도 국회의원 물었고요. 저는 그때 제가 질의할 때여서 박선원 의원도 동시 국회의원에서 저도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거죠라고 물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국회의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하나를 잡아갖고 제가 마치 그 둔갑수를 써서 둔갑시켰다라고 했고 오늘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간이었던 것이 또 오후에 12월 10일 날 국방위가 열렸을 때 저 곽종근 사령관이 나와서 대통령 전화를 받고 그때 뭐 저 문을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 이 발언을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회유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막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곽종근 사령관은 회유한 거 아니다. 내가 진실을 얘기하려고 얘기한 것이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저는 국민의힘 참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요원이라고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머리를 극우 유튜버를 통해서 배웠다고 쳐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것까지는 좀 너무 지나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걸 또 편성을 하고 부안해동을 해요. 네.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신상 발언을 통해서 따끔하게 혼을 냈어요. 국민의힘 모 의원이 그 요원 인원을 마치 제가 회유한 것 같이 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오후에 또 대통령 전화를 국방에서 얘기한 거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회유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거 너 배경 똑바로 알고 해라. 누구였습니까? 임종덕 의원이었죠. 임종덕 의원이 또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 부성찬 의원도 신상 발언을 통해서 막 혼을 냈거든요. 그랬더니까 본인이 뭐 제보 받은 내용을 얘기했다. 제보는 확인을 해서 해야 되는 그래야죠. 것이지. 무조건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부성찬 의원이 화가 나서 임종덕 의원이 최상병 죽음과도 관계가 있지 않냐고. 나도 그거 제보 받았다. 한 방 먹였죠. 잘했네요. 아니 사실 또 그건 또 따져볼 만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상병 죽인 게 임종덕 아니냐. 나도 그렇게 제보 받았다. 그 제보 받았다고 그냥 얘기하냐.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지. 본인은 그런 제보를 받아도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하는 거가 아니다라고 부성찬 의원이 한 방 먹였죠. 아니, 그래도 적어도 그냥 정치만 하다가 그렇게 한 사람은 정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쳐요. 임종덕 의원도 그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럼요. 참 그 어떤 군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이런 것을 어디 용산 어디 쓰레빠에다 버려놓고 온 겁니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죠. 그런데 임종덕 의원은 아마 윤석열과 한 몸일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안보실 2차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 그 윤석열의 변호사 역할을 지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12.3 비상계엄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더 충격은 요새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택도 안 되는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내란 수계를 옹호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또 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구들의 이런 얘기 또 뭐 부정선거니 이런 것들이 또 믿는 분들이 보수에서 많아지고 이런 현상에 대단히 전 충격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군 출신, 장군 출신들이면 보수든 진보든 할 것 없이 내란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뻔뻔하게 마치 내란 속의 변호사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에 더 충격을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지금 저 구구 쪽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조용한데 그걸 가지고 마치 우리가 밀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걸 기함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갑자기 막 크게 놀라버리면 사람이 기력이 좀 가라앉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좀 말이 되는 얘기를 가지고 해야 네. 뭐 서로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국회의원을 요원이라고 하고 그걸 질서 유지 차원에서 했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이건 어떤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의 거짓말 몇 개를 또 거짓말이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본회의에 12월 4일 01시 02분에 통과됐잖아요. 그때 윤석열은 그거 통과돼서 본인이 병력을 철수시켜라라고 지시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곽종근 사령관이 결심을 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건의형 보고를 하고 철수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지시한 게 아닌데 마치 결과론적으로 본인들이 지시해서 철수시켰다라고 이렇게 명확히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병력을 투입했다라는 거는 자기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는 12.3 내란이 다 끝난 후에 사후에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주장한다는 들었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죠. 네. 질서 유지를 위해서 도끼로 문짝을 부숩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되는 얘기를. 네. 그러니까 그 좀 어떻게 변명을 하거나 뭐 방어 논리를 내세워도 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하나 제가 좀 오후에 더 밝힐 게 하나 있는데 비아폰 있잖아요. 오늘 윤건영 의원이 아침에 오전에 질의를 쭉 했는데 비아폰을 경호처에서 분배한 사람을 추적하면은 이분들이 다 비상계엄의 관련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특전사령관은 원래 비아폰을 갖고 있습니다. 고위급들은. 군에서는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비아폰도 있고 경호처에서 별도로 하나 받았더라고요. 대통령실로부터. 그러니까 대통령실로부터 비상계엄에 관련된 사람을 다 준 거예요. 수방사령관한테도 주고 방첩사령관한테도 주고 그 사람들은 비아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2개 가졌었냐 하니까 2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기존에 이런 사람은 비아 통화했다고 해서 본인들이 직책폰을 갖고 있던 걸로 한 걸로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대통령 경호처에서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호처에서 나누어 준 비아폰과 연계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비상계엄과 관련자다. 중요 가담자죠. 보고요. 거기에 지난번에 윤건영 의원이 국정조사에서도 또 따졌던 것이 김건희한테도 줬다. 그랬죠. 네, 그 비아폰을.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그것도 질의했었거든요. 대부분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어느 직책에서 비아폰을 갖고 있는 보니까 2개 있는데 또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기,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걸로 통화하면서 했구나 하는 걸 해서 오후에 좀 더 오늘 오전에 시간이 부족해서 다 질의를 못했는데 오후에 더 밝힐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업만 보면은 관련자들이 그렇죠.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밝힌 것은 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창용 오늘 한은 총재가 증인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F4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느냐잖아요. 사실 비상계엄이나 이런 걸 대사를 하게 되면은 제일 필요한 게 돈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예. 그래서 윤석열이가 최상목 부총 그 당시 전 부총리 지금 부총리 맞죠? 부총리한테 입법기구 문서를 줬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확보하라.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도 확보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10시 30분에 12월 3일 날 바로 최상목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비상계엄 되자마자. 이창용 총재가? 네네. 그 F4 회의를 참가하라고. 그래서 11시 40분에 F4 회의가 열렸더라고요. 바로 1시간 후에. 그러면 전화를 받았을 때 비상계엄 때문에 열린다라고 통보를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을 때 사실은 예비비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발뺌은 하더라고요. 비상계엄을 하면 환율이 오르고 뭐 하기 때문에 환율이나 뭐 이런 걸 통제하는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그것도 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는 예비비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저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건지 그걸 최상목 부총리가 주관했다 그러고 그래서 그건 저녁에 결론이 안 나서 내일 아침 사항을 보고 다시 판단하자 해서 그 다음날 12월 4일 아침 7시에 또 회의를 했더라고요. 7시 회의한 거는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오늘 밝혀졌어요. 그런데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는데 아마 왜 7시에 하자 하고 헤어졌겠어요. 돈 이거 인물 줬잖아요. F4회의에서 내일 아침까지 예비비 어떻게 각출할지 어떻게 할지 안을 갖고 와서 7시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했을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오후에 따져보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때 F4 회의에서 예비비 확보를 논의를 했다면은 여기 참가한 사람들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 거죠. 돈 확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오늘 이창용 하는 총재 나왔을 때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었거든요. 최상목 대행이 그때 당시에 이창용 총재를 만났을 때 내가 계엄에 겁나게 반대를 했다. 나 사표 내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만류했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혹시 그 질문 오늘 나왔습니까? 네, 그거는 민병덕 의원이 질의했는데 오늘 또 비슷한 얘기는 해요. 그 최상목 부총리가 그만두겠다고 해서 만류했다. 그리고 그 만류만 했냐 언제 그만두게 하냐 하니까 환율이나 이것이 안정될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그러면 반대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이렇진 않았냐 하니까 그런 논의는 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 모두가 사실은 부하 수행으로 봐야 되죠. 반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요 회의에 관련된 거는 기록도 안 남겼고 본인 말들은 아마 어딘가 남겼을 확률이 있는데 다 지금은 발뺌은 하고는 있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F4 회의를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바로 1시간 후인 11시 40분경에 했고 그 다음날 12월 4일 7시에 또 회의를 하려고 계획을 했고 실제 했고 이런 것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회의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이창용 하는 총재 정치적 야심이 좀 있어 보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뭐 야심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동안 최근에 메시지 내는 거나 행보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오늘 다른 질의도 많았는데 좀 할애를 해서 이창용 하는 총재한테 이걸 따진 거거든요. 네네. 오후에 또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려고 해요. 사실 정치적 발언을 막 좀 했지 않습니까? 네네. 했죠. 네. 네. 정치적 야심이 있어 보인다. 워낙 그 최고위원님 이렇게 촉이 좋으셔가지고 아까 비화폰 관련해서 제가 오늘 오시면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혹시 최고위원님 군에 계실 때 비화폰 써보셨어요? 네, 썼죠. 그건 어떻게 생겼어요? 일반 전화기하고 다르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그냥 장치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반 전화기에다가 뭉치를 하나 더 달아요. 이렇게 우리 배터리처럼 거기에 이제 그 주파수를 그
도약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놔요. 그럼 목소리가 이렇게 전파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변조해서 변조된 목소리가 가는 거고, 그러면 상대방 비아폰과 비아폰만 비하가 돼요. 제가 비아폰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 전화로 하면은 이쪽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비하가 아닌 상태로 되고. 일반 통화로 되고. 네, 예. 비하와 비하끼리는 여기서 도약 방식으로 해서 음성이 변조돼서 다른 주파수로 가버려요. 그러면 그 목소리인지 모르고 듣습니까? 목소리도 일반 전화처럼 또렷하지는 않아요. 약간의 변조가 되는데 많이 듣다 보면 알죠. 예. 네, 그렇게 완전 변조 형식은 아니고 목소리는 우리 핸드폰만큼 뚜렷하진 않고, 그렇지만 누구 정도는 아는데 그 변조란 게 음성 변조가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뭐 500메가헤르츠로 이렇게 주파수가 간다 하면 그거를 2500메가헤르츠나 다른 주파수 대역을 만들어서 쏴버리거든요. 그럼 그쪽에서도 비아폰을 받으면 그 안에 장치에서 다시 음성으로 복원해서 이렇게 듣게 하는 거죠. 그러면 포렌식은 됩니까? 포렌식이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것은 녹음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기록은 아마 서버에는 남을 것 같아요. 기록은. 근데 그 안에는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그것을 쓸 때도 그걸 국정원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아폰도 쓸 때 조심했어요. 왜냐하면은 국정원은 알 것이라. 이것이 오히려 저희 군인들끼리 우리 저 장군일 때, 야, 이거 국정원이 저들 들으려고. 그러니까요. 말만 비아폰이지 실제로. 우리는 못 듣는데 국정원은 만든 사람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쓸 때도 사실 좀 찝찝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경호처에서 비아폰을 또 다 나누어 줬잖아요. 비아폰 있는 사람한테도. 근데 형태는 조금 다른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을 위한 비아폰을 나누어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후에 이걸 또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경찰이 김성원 차장 그 자택 압수수색해 가지고 비아폰을 압수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좀 지금 뭐 포렌식도 안 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압수한 거 가지고 뭔가 나올 게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포렌식은 될 텐데 그 안에 기록들이 일반 통화하는 기록이 남는지 또는 뭐 음성이 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비아폰을 만든 조직에서는 알겠죠. 네네. 일단 압수를 안 한 것보다는 나으니까 보겠습니다만은 그게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제 오늘 오후에 또 헌재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현 방첩사령관 그리고 홍장훈 전 국정원 1차장 이렇게 나와서 변론하는데 윤석열이 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 전에 이제 김용현하고 했던 것처럼은 안 될 거고. 당연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홍장훈 차장은 완전히 이제 정면으로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라고 할 것 같은데 이진우, 여인영 두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봤을 때 이진우는 뭐 사실대로 얘기 안 하고 공소가 되고 있어서 본인은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없겠다로 일관할 확률이 있고요. 지금까지 청문회 와서도 일관한 거니까 여인용이 캐시션 마크예요. 여인용이 마음이 좀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본인 때문에 부하들이 많이 지금 고충을 겪고 있고 또 위에 김용현이나 또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안 보이고 있잖아요. 전부 다 자기한테 또는 쓰리스타급한테 다 덤태기를 씌운 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방사령관이나 특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한 걸로 다 지금 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거는 특전사령관이나 이런 친구들은 내 책임이 크다 하고 그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은 부하한테는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책임이 있다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여인영도 조금 신경 변화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오늘 와서 할지. 근데 아마 대통령이 앉아 있으면은 평소 충암파의 그 관계 때문에 좀 그 김용현처럼은 못할지라도 그와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윤석열은 나온다고 그러는데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까? 헌재에서? 금요일 날 나오고.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그때 윤석열 나올까요?
나오겠죠. 왜냐면 박정권 사령관 앞에서 거짓말 못할 텐데요. 네네. 지금도 국정원 1차장이 나오니까 전 1차장이 나오니까 윤석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마 오늘이 더 신랄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곽종건 사령관도 있는 그대로 진실만을 오늘 또 계속 본인은 지금까지 계속 진실만을 얘기했다. 앞으로도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목요일 날 곽종건 사령관은 있는 그대로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또 항상 사람이 한 분 관계가 맺어지면 그것이 무의식 속에 있잖아요. 예. 대통령 데스리스타 하면 좀 움츠러드는 면은 있죠. 여기 청문회처럼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할 확률이 있어서 거기에 뭐 가림막을 가리든 뭐 목소리만 듣게 하든 이런 방법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지.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현재까지 청문회 진행하면서 그나마 저자는 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좀 개전의 정이 보이는구나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저는 뭐 특전사령관이나 예. 일부 그 밑에 있던 군인들은 그런 형태를 반성하고 이런 분들, 그 증인들이 많고요. 그 다음 수방사령관이나 또는 일부 특전부대에서도 여단장 중에 일부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좀 그 반성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좀 적극적으로 증언을 해주면 우리가 진실을 아는데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네, 말이죠. 지금 많이 되죠. 사실 곽종건 그 특전사령관이 지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있는 그대로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네.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출석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던데 동행명령장 발부됐습니까? 네네. 발부됐는데 오늘은 아마 그 윤석열은 오늘 그 헌재하고 겹쳤기 때문에 예.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 같았는데 예. 그거는 그런 것 같고 김용련은 동행명령장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오면은 사실 국회법에 의해서 벌금이나 뭐 그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종합해서 나중에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논의는 하진 않았습니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윤석열은 아마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희 목요일 날 또 여기 청문회가 또 하거든요. 예. 청문회를 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목요일 날은 나온다 하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한 번 더 따져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내일 현장에 가서 감사를 그 서울구치소에서 하려고 합니다. 예. 서울구치소하고 그 다음에 동부구치소, 예. 동부구치소에 김용련이가 있고 서울구치소에 그 윤석열이 있고 그 다음에 국방부 안에 또 예전에 쓰던 영창 그런 시설에도 군인들이니까. 일부 군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방부도 갈 예정인데 최종적으로 시간 계획은 아직 그 오후에 의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만약에 서울구치소로 가가지고 네. 이제 청문회를 하는 겁니까? 면담을 하죠. 면담을? 네. 아마 그때는 카메라 없이 예. 면담 형식으로 질의하고 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기자들 앞에 백부를 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이 거기는 나올까요? 거기도 안 나올 확률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여당에서 지금 현장 조사를 안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국민의힘에서 예. 민주당과 야당 위주로 가기 때문에 윤석열과 김용련은 나오지 않을 것 가능성이 좀 높은데 김용련은 모르겠습니다. 나올 수 있는지. 그런데 이제 윤석열은 아마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가야죠. 예. 가서 요구를 해서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지 좀 다들 그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최근에 석동현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네.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 사태 배후다 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제보를 받으신 거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제보 받은 게 없고요. 그런 것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뒤에서 변호도 하고 다 스피커 역할을 하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뭐 아주 친한
관계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 관련성을. 예. 그리고 12.3 내란 이후에는 더 지금 석동연의 그 내란 선동, 이후 내란 선동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내란 선동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비상계엄은 우리 시민들과 또 국회의원들 하나가 돼서 또 양심적인 군인들 그래서 금방 진압이 됐는데 이제 그 이후로 벌어지는 게 사실은 거의 내란에 준하는 그런 상황 그렇죠. 아닙니까? 네. 어떻게 법원에 막 이렇게 쳐들어가고 말이죠.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거는 내란이라 봐야죠. 우리 사법. 저는 이것도 특위를 구성을 해서 청문회를 하고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정조사를 해야 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지금 이번 주에 일단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국정조사가 일단락이 되는데 연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추가할 수 있습니까? 네, 예. 추가로 연장을 할 건지 그리고 의제에 대해서는 이미 거기 그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있어서 추가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노력은 해봐야죠. 정광훈 이자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선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 나라가 윤석열 구치소에 집어넣고 나서 좀 안정을 찾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데 오히려 더 막 혼란스러워지고 지금이 있지 더 않습니까? 최악이잖아요. 지금이 더 혼란스럽다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국가를 두 조각 내려는 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을 훨씬 더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내란을 종식이 돼야 되는 건데 내란 종식은 이런 것까지 다 활동들이 저런 활동들이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네. 사실 지금 빨리 안정을 되찾아야지 트럼프 지금 저렇게 막 아주 뭐 벼락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코스피 폭락하죠. 환율 급등하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하여튼 이제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그래도 계셔서 든든한데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럼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SNS에 해병대 공관을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복원을 해야죠. 왜냐하면 해병대 사령관 공간이 경호처장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예. 그러니까 한남동 안에 보면은 옛날 지금 윤석열은 외교부 장관 공간을 뺏어서 들어갔고 경호처는 육군 본부 공간을 뺏어서 들어가고 경호처장은 해병대 사령관 공간을 뺏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아주 일주일 만에 나가라고 해서 그것도 해병대 사령관이 일주일 후에 자제분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고려 안 하고 내쫓아 버려서 그때 그 사모님하고 얼마나 개인적으로 고통을 겪었는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그 해병대 사령부는 공간은 되게 상징성이 있어요. 그거 국민선거인가 또 해병대에서 십시일반에서 돈이 없을 때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나라 돈으로 안 만들고요? 예,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한남동 전체 지역 공간 간저 지역이 원래 해병대 땅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해병대 공간을 제일 먼저 거기에 지었었고, 그 다음에 거기가 12.12 구테타가 또 거기서 일어났어요. 그랬죠. 예. 그때 육군 총장 공간이 있는데, 그때 정승화 육군 총장 공간을 전두환 보안사 세력들이 가서 총격전을 벌이고 할 때 사실은 해병대 사령관 공간을 지키던 해병대 헌병들이 그 내란 세력과 싸워줬어요. 그래서 거긴 의미가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빨리 비정상의 정상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때 일주일 만에 해병대 사령부 공간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 뺏겨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해병대의 자존심이 엄청나게 손상이 됐거든요. 사실 불법적으로 강탈당한 겁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사실은 비정상의 정상화는 해병대 공간부터 돌려야 된다. 청와대에 있을 때는 비서실장이든 경호처장이든 청와대 경내에 안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경내 밖에 있었죠.
근데 굳이 한남동 간저가 있는 지역은 경내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호처장이 거기 강탈에 가면서 그 안에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있거든요. 그럼 낮밤으로 다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과 같은 내란 비상계엄을 꿈꾸고 그런 지역이라서 빨리 저는 비정상의 정상화로 그 환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걸 이재명 대표께서 아주 메시지를 적기에 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 하신 거군요. 네네. 네. 원래 해병대가 지금은 해군에 소속이 돼 있죠. 네네. 근데 그전에는 그렇죠. 독립돼 있지 않았습니까? 독립돼 있다가 또 뭐 해군으로 해체됐다가 들어갔죠. 해군으로 들어간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산도 이제 해군에서 받고 인사도 해군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병대 자체에 애로가 많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군으로 하기는 뭐 하지만은 실제 별도의 독립성을 좀 더 보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후보 때도 공약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해병대를 조금 더 독립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예. 예산건이든 인사건이든 뭐 여러 가지 권한을 그래서 해병대 자체 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보장을 해주겠다. 그것도 해병대에서 아주 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이번에 같이 내신 겁니다. 최고위원님도 해병대 독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한 독립은 뭐 필요 없겠지만은 독립성을 좀 더 보장해 줄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은 항상 해군에 치이다 보니까 해군에서 예산이 있으면 해군 우선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저희들이 공약으로 엮고 해결했던 경우가 해병대 회관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었어요. 해군회관은 해군회관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복지 예산 이런 경우는 해군 예산인데 그런 거 지으려면 한 500억에서 1000억 들잖아요. 그런데 해병대 복지 예산들은 한 50억 정도도 채 안 돼요. 1년에. 그러니까 해군에서 이래 나가니까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독립성이 보장된다면은 훨씬 더 자체 그것은 될 수가 있죠. 지금 미국 해병대 US 마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독립이 돼 있습니까? 어디에 소속이 돼 있습니까? 미국 해병은 독립이 돼 있죠. 그렇군요. 미국은 사실은 해군 해병대가 거의 같은 규모입니다. 거기하고는 저희가 비교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해양 전략을 쓰기 때문에 주로 그 본토에서 전쟁을 안 하고 원정을 나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가 아니라 뭐 태평양이든 중동이든 저런 데서 전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해군이 제일 셉니다. 해군에 싣고 가야 되잖아요. 그다음 해군 그래서 항공모함에 비행기를 싣고 가야 되고 요새는 공중고비구가 있어서 하지만 비행기도 계속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을 해서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육군보다 해병대가 더 셉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해양국 전략이 아니라 대륙 전략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 미국이 해병대가 독립됐다고 우리도 독립시키고 그런 거는 안 맞고요. 그런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해군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 되면 우리 해병대원들 사기도 좀 진작시키고 해병대 사기 높이는 거 나와야지요. 박정훈 대령 같은 분도 계시지만은 이번에 최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때 봤듯이 임성근이라든지 김계환 사령관 얼마나 그 참 비루한 모습을 국민들이 봤습니까? 그러면 해병대원들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사실은 가장 사기가 실추된 데가 해병대예요. 그 공간 뺏겼죠. 그냥 뭐 아닌 밤중에 일주일 만에 뺏겨서 아무 소리도 못했죠. 그리고 또 최병 순직되면서 거기에 또 뭐 막 외압이 작용되고 하다 보니까 해병대가 대단히 사기가 죽어 있어서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 메시지도 내고 실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거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그 기사 갖다 가지고 박선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추천했다 이런 기사 보셨죠? 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하는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그거 저도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세요? 참이었어요. 예. 오늘 사실은 그것은 저도 필요하다고는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되잖아요. 남북을 현재 긴장도를 풀고 평화 시대를 만드는 그 조건 하에 한반도가 트럼프는 여기 와서 평화를 만들어라.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만들면은 노벨 평화상 탈 수 있으니까 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보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와 유사한 일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국익 차원에서 트럼프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열기 위한 조건으로 아마 그걸 했을 걸로 보이는데 오후에 제가 한번 물어보고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다음번에 나와서 예. 상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노벨 평화상석 이렇게 느낌상으로 와닿지는 않지만 지금 트럼프 세상이 됐는데 우리가 또 아무런 끈도 없는데 뭐 그렇게라도 또 연결이 되면 그나마 좀 다행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건 아마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이거 만들어 줄 테니까 한반도 빨리 남북한 북한 비핵화하고 평화를 좀 시대를 만들자. 그때 1기 트럼프 정부 때 하려고 하다가 하노이에서 중지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한번 빨리 개최해서 평화 시대를 만들어하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미끼 좋게 얘기하면 그런 당근을 줘서 이렇게 김채고 의원님도 트럼프하고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때 우리 한국에 왔을 때 맨 처음에 만나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를 사실은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에 대한 공포가 많긴 한데 저는 뭐 그 정도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2개를 원할 때 먼저 10개를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관세하는데 그냥 빵 쳐놓고 나중에는 또 협상해서 조금 뭐 5%나 10%나 뭐 이렇게 또 협상을 하니까 아주 비즈니스맨으로서 머리 드러넣기 전략의 명수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뭐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오후에 또 그 청문회 하셔야 되는데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블리 안보 특강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